네,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 다 읽었다고, 저도 이거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예, 또 새롭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뭔가 큰 울림을 읽고 나니까 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부활을 어떻게 봤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자 했는가, 한번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 읽으셨어요? 네. 처음 읽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네, 숙제. 네, 읽었어요. 네. 아니, 숙제가 아니고 네. 저희 집에 아. 왜 저희 때는 제 아버님 세대들이 망하면 이 전집을 파셨어요. 아. 그래서 아버님 친구분이 집에 예, 100몇십 권짜리 세계 대전 예, 뭐 이런 전집을 무현지 그런 거 사갖고 오셨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 개 이렇게 눈에 띄는 책들이 있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이제 요 근자에 또 다시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제 기억에도 그냥 러브 스토리예요. 예, 러브 스토리고 또 파란만장한 러브 스토리였는데 여러 군데서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 돼 왔고 그다음에 보니까 어린이 책들도 있더라고요. 네, 간추려서 얇고 그림으로 돼 있어요. 예. 전 그것도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세요. 난 재밌어요 지금. 듣는 게. 러브 스토리죠. 아니 어린이 그림책으로 되어 있는 그 얘기가.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요새 이제 도서관이 지역마다 있으니까 어린이 도서관에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들을 위한 부활이 있어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시 한 여인 그 남자와 여자 그 여자가 유배당하고 그 발 벌거벗은 발로 이렇게 그 유형을 떠난다고 그러나 그 유배 떠나는 그 유형을 받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요. 나와 있습니다. 전 좀 불만이에요. 어린애들 그런 간략한 책들에 불만이 뭐냐면 그냥 디즈니랜드식 해피엔딩이지. 끝날 때 다 읽으면 내용은 다 알 수 있죠.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결국 결론은 애틋한 사랑 이야기 끝에는 행복이 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아니 이제 좀 계속해 보세요. 아니 그걸 봤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물론 이제 요새 뭐 인터넷 뒤지면 뭐 다 나오니까 해설도 나오고 그러지만 애들은 어떻게 그걸 볼까? 이 책을 부활을 어떻게 볼까? 한번 이제 들여다봤죠.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버림받고 남자의 회심, 남자의 이제 그 변하는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배를 떠나는 그걸 쫓아가는 것 이야기, 쭉 그런 내용이죠. 그걸 그림으로 해놨더라고요. 간략한 설명과.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용서와 사랑. 어떻게 그 전달이 될까 좀 의구심도 가고 했습니다만 애들은 그거를 보고 이제 평생 부활을 안 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죠. 나는 부활을 봤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정하고 다시 읽은 다음에 정말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었던 부활은 뭐였을까? 제가 예비 모임 때도 뭐 그 당시 이제 막시 막 태동하기 시작할 때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정교의 타락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들어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그 저자로서의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었던 부활. 그 다음에 읽는 독자로서 독자가 느껴지는 부활. 이 갭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갭이 지금 말씀하신 아동용 도서에 나오는 그 톨스토이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물었던 말이 있어요. 왜 이 책 제목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제목을 진다면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얻는 거죠. 그런 스토리만 봤을 때는. 얘기를 좀 더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혁명을 못 본 거죠, 사실상. 혁명 전 세대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죠. 행복했을 때 죽었다. 톨스토이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총체적인 혁명이지. 예, 총체적인 혁명. 1917년 이후에 일어난 총체적인 혁명. 그 이전에 수많은 어떤 있었죠. 있었죠. 운동들은 근데 있었고. 이제 만약에 톨스토이가 1950년 이후까지 살았다면 부활은 다른 내용이었을 거예요. 조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저항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토지 제도라든가 혹은 아니면 종교 그런 문제들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상이 태동해서 이것이 막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그 순수한 아까 우리 그 전부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초대교회를 끌어오던 그 상상력들을 황제의 종교되면서 이게 한 방에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상상력이 증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상력이 그냥 교류화돼 버려. 그리고 그냥 믿는 걸로 돼 버리면서 거기서 단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체제로서의 기독교 교회만 그랬죠. 네, 체제로서는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밤낮 그거죠. 뭐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 다른 얘기를 하자는 중요한 거죠. 것은 그건 콘스탄티누스 이후 소위 기독교가 국가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국가 종교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종교고 콘스탄티누스가 왜 그러면 기독교를 공인했나? 그 평신도들은 몰라요. 잘 모르죠.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얘기 안 해요. 네. 얘기 안 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어쨌든 여전히 신부님하고 저하고 전화해서 얘기했던 그 문제에 대한 물음. 이 책의 제목이 왜 부활이야? 그거죠. 뭐가 부활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뭐가 부활했냐는 거죠. 네, 뭐가 부활? 톨스토이에서는 뭐가 부활했느냐?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소설에서 뭐가 부활이야?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뭐가 부활했냐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사랑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이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정말 그 어떤 전 이해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읽을 수 있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그냥 어떤 그 스토리를 쭉 봐도 뭐 괜찮은 책이지만은 그런 어떤 전일 러시아의 어떤 그 당시에 법이라든가 특히 정교회 교회, 그 정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정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교회, 심지어는 그 정교회 예시까지도 한번 좀 들여다볼 안다면 더 이렇게 다가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귀족,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반 쌍놈인가? 그런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귀족, 그 다음에 종파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파, 무슨 교회 파, 뭔 파 나오는데 그냥 이제 막 넘어가는 거지만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 왜 그들이 탄압받고 그들 편에 서서 이 사람이 그 헌신을 하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왜 그러는가? 토지제도, 경제제도, 토지제도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정말 이 책이 대작이고 읽어야만 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또 이거를 해석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터인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읽는 거니까 사실 역사 뭐 중국 역사는 좀 이렇게 어떻게 뭐 배운다 하지만 러시아 역사는 아주 생소하거든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 북한에서는 좀 배우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러시아, 북한 뭐 이러면 좀 멀리 가 있잖아요. 저쪽에 어디에. 빨갱이라고 말하면 편하죠. 멀리 가 있는다. 빨갱이를 생각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영국, 프랑스 역사는 좀 알아도 독일 역사는 좀 알아도 이게 잘 모른다고요. 네,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아쉬웠어요. 신부님한테 부활을 주제로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의 문제로 부활에 관한 것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 얘기를 해? 예를 들면은 그러다가 이제 문득 떠오른 거예요.
차라리 톨스토이의 부활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편하게 뭔가 아니 예. 뭔가 좀 그 길이 뚫리지 않을까 그것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활에 뚫리지 않을까. 그래서 신부님도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는 처음 읽어요. 처음 읽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안 읽어봤어요? 예. 이걸 책을 딱 펴들고 맨 앞에 제사로 나온 성서 구절 한 4개. 이건 뭐야? 난 정말 처음 봤으니까. 네. 안 읽었으니까. 이게 왜 이 성서 말씀이 제사로 쓰여? 그다음 첫 줄부터 그 우리가 일종의 그 괴기 영화에 볼 듯한 그 주변의 풍경에 대한 묘사. 그러면서 갑자기 좀 으스스해졌어요. 그 다음에 미슬로바, 소위 카투샤 이 얘기를 딱 첫 줄이 그래요. 평범하냐. 이 평범한 사람. 평범하냐. 에? 이게 뭐야? 근데 그 평범한 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몇 페이지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당대의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쓴 게 1890년? 네, 그 정도죠. 그 이전부터 톨스토이의 어떤 삶과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여자의 삶이 평범한 삶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러시아에서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그다음부터는 정신이 없더라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가 막 튀어나오는데 제가 좀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이거 읽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찾아보시냐고. 모르니까. 목사님 스타일이시죠? 아니, 내 스타일이에요.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예. 갔다 다시 돌아오려면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알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쓴 이 소설 자체를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림책으로 보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몇 페이지 넘어가니까 느닷없이 허버트 스펜서가 탁 튀어나오고 헨리 조지가 탁 튀어나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허버트 스펜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헨리 조지는 좀 읽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토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성소와 땅, 그다음에 성소에서 지파들이 토지를 어떻게 했고 토지 문제를 어떻게 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얘기 길어지겠네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또 이상한 사람 또 튀어나와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원래 나무가 도둑질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질 딜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땅의 점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까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아까 소유가 없어요. 개념이. 땅을 놓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예를 들면 레위한테는 땅을 안 주잖아요. 네, 안 주죠. 예를 들면 네네. 어떤 지파는 어디로 가고 어떤 지파는 어디로 가고
그래서 레이 지파는 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 땅에 배치해. 예를 들면은 그러면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근데 헨리 조지의 이야기는 이제 내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어요. 영국의 급진 종교개혁의 그 디거 땅 파는 사람들 또는 그 수평파 윈스턴 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급진 종교개혁이 있어요. 그쪽에서 얘기한 것이 헨리 조지 쪽으로 쭉 이어져요. 예를 들면. 그런데 말하자면은 그건 신학의 그 역사 속에서 이건 완전히 이단이고 좌파야.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안 가르쳐요. 네. 예를 들면 안 그 가르쳐줍니다. 급진 종교 개혁의 문제를. 네, 예. 그러니까 그쪽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 러시아의 어떤 역사, 변화, 그다음 소위 그 농민운동들 또는 토지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쭉 훑어보지 않으면은 톨스토이가 이것을 부활이라고 붙이면서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고리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 톨스토이의 평전 전기를 다시 읽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무슨 문학 비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여기도 대부분 그 땅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사유화할 수 없다는 젊어서 그 학교를 졸업할 때 그 논문으로 그 토지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했다가 그 많은 재산을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고 그 지주로서 이제 어떤 많은 그 수입이 생기고 퇴폐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잊혀졌다가 다시 이제 그 땅들을 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땅들을 다 뭐라고 하죠? 다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이게 나중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러시아의 어떤 그런 게 제도화 됐나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 이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줬나요? 그 이후에 어떤 그 정치에 영향을 줬나요? 이것이 아니면은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공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혁명사와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 이후 소위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변화해 갔는지 예를 들면은 그건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대답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산주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뭐 키부츠라고 하든가 이런 데 가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공산주의 자체는 실패한 제도가 맞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 같은 거 보면 실패한 정치 제도로는 실패한 게 맞는데 공동체로는 성공한 데들이 많습니다. 공동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의 물음에 대답은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어떤 체제 변혁에서의 흐름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소소하게 개인적으로도 그 뜻을 이어가는 공동체들이나 조직은 성공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카카우츠키의 초대 기독교에 대한 연구가 번역돼 있어요. 네. 네? 그 시뻘건 네, 책이요. 예를 들면 네. 거기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소위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생산 재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것이 힘을 갖고 전승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원시 사랑의 공동체. 되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또 쉬어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토지 개념, 경제 개념. 아니 저기 그걸로 가지 마요. 부활책 얘기를 해야지. 부활책 얘기를. 부활 얘기를 해야죠. 그것도 딴 얘기예요. 딴 얘기 할까요? 근데 핵심인데. 이 얘기는 몇 년 해야 됩니다. 부활의 예. 제가 읽은 바로는 부활의 이야기에 커다란 어떤 그 뭐야 핵심적 테마의 하나인데 글로 가면 조금 복잡해져요. 이제 복잡해지니까 조금만 더 이 얘기를 하고 그러시죠. 얘기를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